20년 넘게 헤이리의 삶을 깨달은 70대에게 진짜 필요한 주거 환경. 젊은 시절의 집은 어느 동네에 살며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따지는 자산의 이름표이자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무대, 즉 성공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 집은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내 몸이 하루를 버티게 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며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게 해주는 삶의 기반, 즉 생존의 그릇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20대 시절에 막 언제고 꼭 한번 타보고 싶었던 그런 드림카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낮게 깔린 차체에 배기음 뿜어내는 화려한 스포츠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도로에 막 딱 붙어서 달리는 그런 차잖아요. 도로의 작은 방지턱이나 자갈밭의 미세한 진동까지 온몸으로 튕겨내듯 전해지지만 젊을 때는 그 딱딱하고 거친 승차감마저도 막 피를 끓게 만드는 스릴이죠. 그렇죠.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70대 후반, 80대가 되었어도 매일 그 시끄러운 차를 타고 마트에 가고 병원에 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허리가 아프네요. 예전에는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노면의 충격이 이제는 척추를 찌르고 뼛속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고문이 될 겁니다.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엔진 소리 요란한 차가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부터 내 약해진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푹신한 세단이나 오래 걸어도 발이 안 아픈 쿠션 좋은 운동화 같은 환경을 간절히 원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 그리고 동네라는 물리적 공간도 방금 말씀하신 그 자동차의 승차감과 정확히 똑같은 궤적을 그립니다. 똑같은 궤적이라 어떤 의미인가요? 젊을 때 완벽했던 공간이 노년에는 내 몸을 망가뜨리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 흉기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소스 자료가 바로 딱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경기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무려 20년 넘게 거주해온 70대 작가의 치밀한 관찰 기록과 깊은 성찰이 담긴 에세이들인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이죠. 이 자료를 펼치자마자 우리가 흔히 부동산 채널에서 떠드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은퇴 후 어디 살면 집값이 오를까? 이런 얄팍한 계산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당장 70대가 아닌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탐구는 우리가 현재 어떤 공간에 살고 있든 그 공간이 우리의 뇌와 신체를 어떻게 조각해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엄청난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당장 첫 번째 핵심부터 짚어보죠. 나이가 들면 집의 의미 자체가 성공을 전시하는 무대에서 생물학적 생존의 그릇으로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죠. 솔직히 저만 해도 집을 볼 때 지하철역이 얼마나 가까운가, 주변에 핫한 상권이나 스타벅스 같은 게 있는가, 또 학구는 어떤가, 즉 사회적으로 나를 얼마나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자산인가를 먼저 보거든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은 시절의 뇌는 끊임없이 도파민과 성취를 쫓도록 세팅되어 있거든요. 그 시기에 도시의 복잡함이나 빠른 속도, 심지어 치열한 경쟁의 분위기조차도 뇌를 자극하는 일종의 에너지원, 즉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도시는 젊은 뇌에게 연료 같은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 우리의 신경계가 환경의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노년의 뇌와 신체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도파민 분비가 아니라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의 방어거든요. 코르티솔 방어요? 네. 외부 자극을 걸러내는 신경계의 필터가 얇아졌기 때문에 도시의 그 역동성이 이제는 엄청난 피로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자극들 있잖아요. 새벽까지 들리는 오토바이 배달 소리라든가 번쩍거리는 간판 불빛, 엘리베이터 기계음 같은 것들이 단순히 시끄러워서 짜증난다 이 정도의 감정적 불만이 아니라는 건가요? 훨씬 심각한 물리적 타격을 줍니다. 자료의 저자는 이를 환경적 소음이 몸의 병만큼이나 무섭게 마음을 갉아먹는다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몸의 병만큼이요? 와.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지속적인 도시의 자극은 70대의 뇌의 알로스타틱 부하, 즉 만성적인 스트레스 과부하 상태를 유발합니다. 알로스타틱 부하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죠? 쉽게 말해 창문 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거나 층간소음이 쿵 하고 발생할 때마다 뇌는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미세하게 혈압을 올리는 겁니다. 나는 그냥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는데도요? 맞아요. 몸은 집안에서 쉬고 있는 것 같아도 뇌와 자율신경계는 바깥의 속도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느라 에너지를 쫙쫙 소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이게 계속 누적되면 수면장애가 오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궁극적으로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직결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거대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막 10년, 20년 영끌에서 산 도심 한복판의 아파트가 내 건강 수명을 깎아먹는 거대한 스트레스 유발기가 될 수 있다니 진짜 섬뜩하네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승차감 나쁜 스포츠카에 매일 갇혀있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단순한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도시가 나를 공격한다면 미디어에서 매일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짐 싸서 공기 좋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약간 그 귀농 귀촌에서 텃밭 가꾸고 흙냄새 맡으면서 평화롭게 늙어가는 삶. 다들 꿈꾸지 않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로망이죠. 그런데 이 자료의 저자는 본인의 20년 해외리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극단적인 자연주의 로망에 시원하게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이분이 묘사한 현실은 평화가 아니라 진짜 생존 투쟁에 가깝던데요. 미디어가 포장한 그 자연의 치유력 이면에는 반드시 무시무시한 천구서가 날아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연의 청구서라 말이 무섭네요. 물론 아침에 창문을 딱 열었을 때 훅 밀려오는 봄의 새순 냄새, 가을의 낙엽 향기처럼 계절의 변화를 감각하는 건 살아있다는 기쁨을 주는 훌륭한 약이 맞습니다. 그렇죠. 힐링되잖아요. 하지만 자연은 스스로 유지되지 않거든요. 저자의 기록을 보면 봄비가 한번 내린 뒤에 무서운 속도로 허리까지 자라나는 잡초와의 전쟁, 이건 겪어본 분만 압니다. 아, 시골 사시는 분들 잡초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여름날 밤마다 집 안으로 파고드는 각종 해충, 가을 내내 치워도 끝없이 쌓이는 낙엽, 그리고 겨울철 길을 꽁꽁 얼어버리는 눈더미에 대한 묘사가 아주 처절하게 나옵니다. 솔직히 체력이 막 짱짱할 때야 마당 잔디 깎고 눈 치우는 게 유산소 운동이겠지만요. 관절염이 오고 근력이 뚝 떨어진 70대에게 자연은 그야말로 중노동을 강요하는 감옥으로 돌변한다는 대목에서 진짜 뼈를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육체적 고갈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고립감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시골의 밤을 처음 겪으면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함에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아, 불빛 하나 없는 그런 어둠이요? 네. 산속의 고요함은 낮에 명상할 때는 좋죠. 하지만 밤에 혼자 아프거나 불안감이 밀려올 때는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졌다는 극단적인 소외감으로 증폭되거든요. 상상만 해도 좀 으스스하네요. 심지어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나 선짐수 소리조차도 노년의 약해진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하는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자연으로 가는 건 육체가 부서지는 길이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자니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요? 사실 도시가 주는 그 완벽한 심리적 안전벨트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바로 그 딜레마가 핵심입니다. 아플 때 구급차 부르면 10분 만에 종합병원 응급실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년층에게는 진짜 엄청난 위안이니까요.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창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거라곤 꽉 막힌 8차선 도로와 회색 아파트 벽뿐이라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갈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사회적인 단절도 무시할 수 없죠. 맞아요. 그 식당마다 들어찬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뒤에 줄 선 젊은 사람들 눈치 보며 주춤거릴 때 밀려오는 그 사회적 소외감. 이 진퇴양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도 안 되고 도시도 안 되면요. 그래서 여기서 저자가 20년간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체득한 제3의 길이 등장합니다. 제3의 길이요? 바로 하이브리드 주거환경이라는 개념이죠. 극단적인 대도시의 콘크리트 사막도 아니고 인프라가 완전히 단절된 첩첩산중도 아닌 중간 지점을 찾는 겁니다. 중간 지점이라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명의 탯줄을 끊지 않은 채 자연의 품에 안기는 공간을 세팅해야 한다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문명의 탯줄을 끊지 않는다. 와,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저는 이 하이브리드 공간의 핵심 원리로 저자가 걷기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점을 짚어낸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도시에 있을 때와 자연 속에 있을 때 사람이 걷는 이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대도시에서 걷는 행위는 철저히 기능적이잖아요. 지하철역을 가기 위해, 빵을 사러 가기 위해, 아니면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 걷습니다. 철저히 목적 지향적이에요. 반면 자연이 적절히 융합된 공간에서는 관찰의 걷기 혹은 목적 없는 걷기가 일어납니다. 목적 없는 걷기요? 네. 환경이 인간에게 너 운동 부족이니까 당장 밖으로 나가서 억지로 걸으세요 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럼요. 대신 오늘은 앞산에 벚꽃이 얼마나 피었을까? 비 온 뒤 흙냄새가 어떤지 한번 맡아볼까? 하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사람을 문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사람을 밖으로 유혹하는 힘을 가졌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환경에 이끌려 밖으로 나갈 때 비로소 노년의 몸은 무리하지 않고도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밖으로 유혹하는 공간.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개념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밑줄을 세게 쫙 그었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하이브리드 공간이 만들어내는 느슨한 연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아, 그 부분 정말 핵심이죠. 깊은 시골 마을 특유의 그 텃세 있잖아요. 막 시시콜콜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간섭하는 끈적한 관계는 싫고, 그렇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안 주는 도시 아파트의 철저한 익명성도 무섭단 말이죠. 맞습니다. 양극단 모두 노년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죠. 그런데 헤이리 같은 공간에서는 그 사이에 완벽한 거리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예술가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런 느슨한 공동체에서는 산책길이나 동네 카페에서 오가며 가볍게 목례를 하거나 아,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정도의 가벼운 인사를 나눕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네요. 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는 굳이 캐묻지 않아요. 하지만 내 존재를 알아봐주고 어제와 오늘의 내 안부를 인지해주는 타인이 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가 며칠 안 보이면 그 산책하시던 어르신 요새 편찮으신가? 하고 걱정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레이더망이 작동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느슨한 연대가 사실 노년의 우울증과 고독사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고독할 수 있는 자유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보장되는 주거의 이른바 골드락스 존을 찾는 여정이네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골드락스 존. 자, 그렇다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당장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로 넘어가 보죠. 작가는 이 골드락스 존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이게 단순히 1번, 2번 나열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진짜 노년을 위한 생존 배낭을 싸는 치밀한 설계도 같더라고요. 실질적이고 생명과 직결된 조언들이죠. 우리가 집을 구하거나 짓는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베이스 캠프 조건,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은 바로 의료 접근성입니다. 역시 병원이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적인 직선거리가 아니라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자차든 구급차든 30분 이내에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달할 수 있는 게 핵심이죠. 30분? 왜 하필 시간인가요? 노년층에게 극심한 통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밤늦게 갑자기 명치가 찢어질 때 아프거나 숨이 가빠올 때 병원이 멀리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통증을 넘어선 극도의 공포와 패닉이 찾아오거든요. 아, 병원에 가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무너지겠네요. 맞습니다.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실제 골든타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곳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언제든 살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전벨트 역할을 해줍니다. 일상의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기제인 거죠. 병원 30분 컷 확보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머물 물리적인 집의 구조 자체를 설계해 볼까요? 앞서 말씀하신 그 자연의 무시무시한 청구적, 육체 노동을 피하기 위한 조건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네, 두 번째 조건은 관리의 최소화와 물리적 독립성 확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앞마당 딸린 넓은 전원주택을 꿈꾸지만 저자는 과감하게 개인 마당을 포기하라고 조언합니다. 마당을 포기하라고요? 전원생활의 꽃 아닌가요? 앞서 잡초 얘기했잖아요. 내 체력을 갉아먹는 잔디와 잡초 대신 지자체나 공동체가 관리해주는 잘 정비된 공용선책로와 공원을 내 앞마당처럼 빌려 쓰라는 겁니다. 아하! 관리는 남이 해주고 나는 누리기만 하는 거군요. 현명하네요. 집 내부는요? 집 내부는 반드시 단층이거나 2층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과 거실 사이, 화장실 사이에 아주 작은 문턱조차 모두 없애는 무단차 설계가 필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막 젊고 건강할 때는 그 3cm짜리 문턱이 발에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냥 훅훅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70대 후반, 80대가 되어 관절 수술을 하거나 보행기를 끌어야 하는 상황이 딱 오면요. 그 3cm의 문턱은 거대한 성벽이 됩니다. 거대한 성벽.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만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삶의 주도권이 그날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와, 진짜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 맘대로 화장실도 못 간다면. 즉, 문턱을 없애는 설계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몸을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존엄성의 보루인 셈입니다. 존엄을 지켜주는 설계라 진짜 묵직하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고 또 감동했던 세 번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바로 조망권입니다. 아, 조망권. 중요하죠. 흔히 부동산에서 말하는 뷰, 뭐 한강뷰니 숲세권이니 하는 건 솔직히 집값에 프리미엄 붙이기 위한 상술이거나 약간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기 위한 용도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젊을 땐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런데 작가는 창밖 풍경을 단순히 눈요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음의 호흡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아주 깊은 뇌과학적, 심리학적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작가는 시야의 넓이가 곧 마음의 넓이가 된다고 말하는데요. 시야의 넓이가 마음의 넓이다. 노년에는 관절이 아프거나 날씨가 굳어서 하루 종일 실내에 갇혀 지내야 하는 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꽉 막힌 앞동 아파트의 회색 콘크리트 벽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답답하겠죠. 숨 막힐 것 같아요. 시각적 깊이가 막혀버리면 우리의 뇌는 외부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내부로 파고듭니다. 내부로 파고든다는 건. 과거에 대한 후회, 자식에 대한 서운함, 내일 당장 아프면 어쩌나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끊임없이 반추하게 되는 거죠. 아, 시야가 막히면 생각도 갇혀서 고여버리고 썩어 들어가는군요. 반대로 창밖으로 멀리 산자락이 겹겹이 보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흘러가는 구름이 보이는 탁 트인 시야를 가졌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요. 뇌는 그 무한한 시각적 깊이를 따라 복잡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풍경 자체가 생각의 찌꺼기를 환기시켜주는 훌륭한 명상이자 우울증 치료제로 작용하는 아주 결정적인 메커니즘이죠.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고 하는 그 자연스러운 뇌의 휴식 상태를 환경이 강제로, 아니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뷰가 마음의 호흡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이런 탁 트이고 안전한 공간에서 나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면서도 가벼운 안보를 묻고 교양을 나눌 수 있는 느슨한 이웃이 한두 명 존재한다면
그곳이 바로 완벽한 하이브리드 공간이 완성되는 지점이겠죠.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자료의 관점들을 하나로 꿰어보면 아주 명확한 철학이 하나 도출됩니다. 어떤 철학인가요? 결국 인생 후반부의 주거 환경은 남들에게 얼마나 번듯하게 보여줄 것인가를 따지는 과시의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약해진 몸과 마음이 환경의 폭력에 덜 흔들리고 손잡이 하나, 낮은 문턱 하나에 기대어 끝까지 나답게 기능할 수 있는 곳, 즉 나를 살려내는 집을 찾는 과정입니다. 나를 살려내는 집. 그러니까 20대 때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엑셀을 밟으며 돌진하던 그 딱딱하고 화려한 스포츠카에서 이제는 내려서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푹신한 세단처럼 내 삶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공간으로 옮겨 타야 할 때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잘못 설계된 환경은 소음과 단절 속에서 사람을 조용히 늙고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섬세하게 세팅된 환경은 잃어버린 생명력조차 천천히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자료가 완벽하게 증명해냈죠.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 오늘 하루를 보내고 돌아갈 그 집을 한번 새로운 시선으로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실천이죠. 그 공간은 아침마다 여러분을 밖으로 나가고 싶게 유혹하며 에너지를 채워주고 있나요? 아니면 미세한 소음과 답답한 시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나요? 여기서 오늘 다룬 통찰을 바탕으로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상상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상상인가요? 만약 공간의 구조와 시야, 소음의 통제가 우리의 뇌와 신체에 이토록 결정적이고 물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말이죠. 애초에 도시계획 자체를 늙어감을 수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완전히 뜯어고친다면 어떨까요? 오, 도시 전체를 거대한 치유의 공간으로 재설계하자는 거군요. 맞아요.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 같은 무서운 질환들을 병원에서 독한 알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동네에 사는지, 창문 밖으로 어떤 깊이의 풍경이 보이는지, 즉 공간의 설계만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공간이 곧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되는 세상이네요.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거친 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카에서 내려서 평온하고 안전한 길을 걷기 위해 미래에 여러분이 머물고 싶은 동네는 과연 어떤 리듬과 풍경을 가진 곳입니까?